내 이름은 지훈이다. 나는 서울의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막차를 타기 위해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은 붐볐고 나는 겨우 마지막 열차에 올라탔다. 호텔에 있는 미팅이 일찍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피곤에 찌든 상태였다. 열차에 올라타자마자 고지어 안도감을 느끼며 좌석에 털썩 주저앉았다. 열차는 곧 출발했고 나는 그 여유로운 흔들림에 몸을 맡기고 서서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난 순간 나는 이상한 정적을 느꼈다. 열차는 이미 종착역에 도착해 있었다. 문제는 내가 내려야 할 역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나는 자다 일어난 몽롱한 상태로 서둘러 내릴 준비를 했다. 지하철 문이 열리자 나는 감각적인 이상함을 느꼈다. 승강장은 너무나도 한산했고 평소처럼 역무원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긴 복도를 걸어갈 때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쌀쌀함과 이상한 공기가 느껴졌다. 마치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만 같았다. 휴대폰을 보니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켰다. 막차가 더 늦지 않았던가 싶었지만 일단 역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승강장을 뒤로하고 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무한 무언가가 나를 뒤따르며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마치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듯했다.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서 여전히 한산한 대합실을 지나 출구를 향해 걷던 중 발소리가 하나 더 들리기 시작했다. 그제야 나는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고 나는 더 서둘러 출구로 향했다. 출구에 이르렀을 때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열리지가 않았다. 당황한 나는 역무원실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역무원실에 도착했을 땐 불이 꺼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아무도 없는 것이 분명했다. 혹시 실수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여 창문을 두드려 봤지만 대답은 없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꺼져 있는 모니터 한 대를 발견했다. 모니터를 켜보려고 했지만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제는 점점 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때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멀리 어두운 승강장 쪽에서 무엇인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잘 보이진 않았지만 뭔가 형체를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형체는 점점 가까워졌다. 온몸이 소름으로 덮였다. 나는 필사적으로 다시 출구 쪽으로 달려갔지만 철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다. 그때 갑자기 플래시라이트의 강한 불빛이 내 눈앞을 비췄고 어떤 소리가 들렸다. 여기 벽이에요. 빨리. 나는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 방향을 바꿨다. 빛을 따라서 가자. 나는 또 다른 출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작고 낡은 비상구로 반쯤 열린 상태였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비상구를 밀치고 바깥으로 나왔다. 허겁지겁 밖으로 나와서야 비로소 손을 돌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고요한 새벽 풍경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다시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그 노선을 탈 자신이 없어서 다른 경로로 다니고 있다. 이후로도 그 지하철역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듣게 되었다. 종종 막차를 타고 그 역을 지나간 승객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다고 들었다. 그들은 모두 밤의 기묘한 정적 속에서 알 수 없는 존재의 시선을 느꼈다고 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 역에서 그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조심하라. 밤늦게 지하철을 탈 때는 언제나 주위를 잘 살펴야 한다. 어쩌면 당신 뒤에는 아무도 없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때로는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때로는 창작의 결과물로 사람들의 오싹한 감정을 자극하곤 하죠. 아래는 그런 공포 이야기 중 하나의 예시입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문돌이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왕래가 드물었고 주민들 대부분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일명 산령의 저주라 불리는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이 마을 산속 깊은 곳에 산령이라 불리는 영혼이 살고 있었다. 그 산령은 본래
이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였지만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산속에서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가면서 그를 화나게 했다고 한다. 산령은 화가 잔뜩 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저주를 걸어 매년 한 명씩 이 산의 제물로 바쳐야만 마을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어느 해에는 이 마을에 서울에서 한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었다.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조용한 삶을 살고 싶어 했던 이 가족은 문도리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반해 이곳에 집을 짓고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을 전설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들 중 막내였던 소년 민수는 산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산으로 가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계속 산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민수는 그저 웃어 넘겼다. 여름이 되면서 마을에는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산속에서 이상한 소리와 함께 갑작스럽게 안개가 자욱해져 마치 무언가가 지나가는 듯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퍼져나갔다. 민수의 부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더욱 그를 단속하려 했지만 소녀는 여전히 신나게 산을 누비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평소처럼 산에 올랐다가 그만 길을 잃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해가 지고 있었고 어둠은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마을로 내려가려 했지만 그럴수록 길은 더 복잡하게 얽혔고 마치 산이 그를 집어삼키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침내 그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고 낯선 곳에 갇혀버렸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민수는 멀리서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바람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돌아가, 돌아가 라는 소리에 소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방향을 잡고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아찔한 낭떠러지 앞에 멈춰서게 되었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뭔가가 그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당황한 민수는 마침내 엉금엉금 마을 쪽으로 달려내려갈 수 있었고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되었다. 집에 돌아온 이후로 민수는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는 항상 산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들이 가득했고 그 목소리들은 점점 그를 산으로 다시 이끌려 했다.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던 민수는 점점 수척해갔다. 결국 마을 회의가 열리고 주민들은 산령의 저주에 대해 민수의 부모에게 설명하며 그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말했지만 부모는 단번에 거절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민수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급기야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민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몇 년이 흐른 후 민수의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문도리 마을에는 여전히 그 전설이 내려오고 있으며 산은 여전히 그 자체로 자연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채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가끔 산을 오르며 갑작스러운 안개가 밀려올 때마다 등을 스치는 한기의 정체를 궁금해하곤 한다. 그것은 어쩌면 민수의 목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포 이야기는 오싹한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을 소름 돋게 얽힌 공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아 남해안의 조용한 어촌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밤이 되면 별이 쏟아질 것처럼 빛나는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우리는 작은 민박집을 빌려 그곳에서 며칠간 지내기로 했다. 첫날은 평화로웠다. 해변에서 수영을 하고 바비큐 파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우리는 민박집의 거실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우리 중 한 명이 공포영화를 보자고 제안했다. 남자 셋 여자 둘이 우리 일행은 모두 두려움에 차 있는 채로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영화가 점점 절정으로 치닫자 갑자기 창밖에서 뚝뚝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하며 무시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한 친구가 농담 삼아 귀신이 온 거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다른 친구가 자꾸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하면 진짜 나타날지도 몰라라며 웃어 넘겼다. 하지만 그 순간 집 전체가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우리는 모두 비명을 질렀다. 촛불 몇 개를 찾아서 두려움을 다잡고 앉았지만 창밖에서 아까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분명했다. 누군가가 창문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소리였다. 민박집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밖에서
누가 쉽게 창문을 두드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우리는 모두 창백해졌다. 가장 용감한 친구가 결심하고 손전등을 들고 나가보겠다고 했다. 그는 작은 떨림을 숨기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우리는 안에서 그의 뒷모습을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렸다. 몇 분 후 그가 더 나타났지만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무도 없어. 하지만 땅에 이상한 발자국이 있었어. 사람 발자국 같지만 뭔가 이상해. 우리는 이제 농담할 기분이 아니었다. 그날 밤 모두 침대에 누웠지만 누구도 잠들 수 없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창밖에서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히 들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마치 노래를 부르듯. 그러나 가사가 없는 노래였다.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기로 했고 나도 손전등을 챙긴 뒤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친구들이 만류했지만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나갔을 때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내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바다 쪽에서 무언가가 빛나는 것을 봤다.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갔다. 가까이 이상한 모양의 조각품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해골 모양이었고 주위에는 괴상한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뭔가 썩은 냄새가 풍겨 나왔다. 나는 그곳에서 얼어붙듯 서 있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차가운 손길이 느껴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시 민박집으로 뛰어가니 친구들이 놀라 내게로 달려왔다. 나는 방금 겪은 일을 설명했고 우리는 모두 그날 밤을 말없이 보내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즉시 마을로 내려가 이 이야기를 전했다. 마을 어른 중 한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오래전 이 마을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했다. 바다에서 사라진 어떤 여성이 있었다며 그녀의 모습이 종종 해안가 주변에 나타난다는 괴담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했다. 결국 우리는 그날 짐을 싸서 서둘러 마을을 떠났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다시 나누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석연치 않은 느낌이 남아있었다. 그 여름의 경험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끔 악몽으로 떠오른다. 그 일이 일어난 이후 나는 해변을 방문할 때마다 바다가 품고 있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어쩌면 그날 본 것은 나만의 착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끔은 그날 밤에 들었던 그 낮고 부드러운 노랫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다. 그리고 난 오늘도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을 두려워하며 잠이 든다.